재활 움직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픽독서 읽기 교실 여덟 번째 책, 내면 소통,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 근력 훈련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업 복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11주차 수업을 마인드맵을 통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자, 11주차 수업은 제5장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제목의 소제목으로 다섯 번째, 정신질환과 보상체계에 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래가지고, 정신질환은 이제 조현병이라든가 환각, 망상, 뭐 이런 정도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인 뇌의 학습과 아,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도파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이 환각과 망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제목으로, 자, 좀 더 키워가지고, 자, 그다음에 부적절한 근거에 기반한 황당한 신념을 망상이라 정의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근거에 기반해서 신념, 황당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걸 망상이라고 한다. 인류가 진실이라 믿어온 천동설, 혈액형 성격설, 손금, 사주, 궁합 이런 것이 다 망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텅 빈 원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자의 중심에 핵이 있고 원자의 이 테두리의 그 궤도로 만약에 수소 원자다 그러면 궤도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맨 테두리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면 이 중간은 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에 핵이 잠실운동장 한가운데 야구공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잠실운동장 벤치 저 테두리 끝에 전자가 보일랑말랑한 쬐끄만 전자가 먼지 같은 전자가 테두리를 돌고 있고 그 중간 그 사이는 완전히 빈 공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간에 이러한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텅 빈 공간이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사물을 딱딱한 실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밀어내고 그런 것 때문에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있는데 일종의 또 한 차원으로는 어, 텅 빈 공간을 딱딱한 물체라고 믿는 거니까 또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지구 평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대단한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실체보다 생존에 유리한 내적 모델을 투영하여 세상을 예측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체,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내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존에 혹은 어, 내 번식에 유리한가에 따라 가지고 내적 모델을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한단 말이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과학적 지각보다 사람들은 이 효율적 지각을 선택적으로 전략을 취해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동물을 사냥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런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사냥을 한다라든가 농사를 짓는다라든가 이렇게 했다가는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평소의 어떤 경험과 상식을 축적하고 그것이 내적 모델에 있고 그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생활을 해야지 과학적 지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대로 만들어낸 내적 모델, 그것이 황당한 신념일 수 있는데,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대체로 망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망상이 그냥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폭력을 행사하게까지 이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예측 오류 최소화 기전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뭔가 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적인 입력에 의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오류가 수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쪽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오류 수정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환각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망상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각, 환청, 환시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감각 입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환각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들어온 감각 입력을 내적 모델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오류 수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것은 정치나 종교 분야에서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며칠 전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교황이라고 하질 않나? 마치 예수와 같이 환자를 치유하는 AI를 이용한 이 그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기독교 세력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자신을 뭐 예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바로 그 트윗에서인가 아마 내렸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굉장히 망상, 과대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란을 이스라엘과 함께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학살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파트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벌써 7만 명 이상을 살상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이 유태인 학살 이런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피해자였었는데 지금은 그 정체성 정치를 하면서 마치 가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일종의 과대망상, 자기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를 폭력을 혹은 여러 최첨단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요즘엔 드론과 AI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감정도 없이 학살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과거 중세 십자군 전쟁과 그 이상 그 버금가는 심각한 전쟁 범죄에 이르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정치적 신념, 것이 망상과 다르지 않으나 망상과 환각 비슷한 증상이다라 하더라도 이것을 누군가와 공유하면서 다수가 그것을 인정하고 정상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더 이상 망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지구 평평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동조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류 보편성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 상식에 기반해서 이런 주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구 평평론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GPS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달을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서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서 다시 돌아오고 달의 뒷면을 실제 촬영도 하고 달 가까이에 가서 우리 지구를 촬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지금 타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망상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층위에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는 정치, 종교, 과학적 신념이 이런 직결되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대로 그 망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신의 진리라 믿는 신념은 생존을 위한 망상의 연장이며, 신념이 상충할 때, 그러니까 각자의 신념이 있을 텐데, 그 각자의 망상이 있겠죠. 그 망상이 서로 상충할 때,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는데 상대방을 악마로 취급하고 그 확고한 신념이 폭력을 만약 불러온다면 아까 이스라엘, 미국, 그다음에 이란의 이런 전쟁이 그런 형상이죠. 폭력을 불러올 때 심각한 문제죠. 이 확고한 신념은 망상임을 스스로 알아야 되고 이 반야심경과 같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시드라타 부처께서 이 설파한 그런 불교의 가르침이 나중에 집대성 되면서 금강경 그 요약본으로 반야심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진리가 사실은 거꾸로 뒤집힌 헛된 꿈이다. 즉 전도 몽상이다.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죠. 잠시만. 음. 자, 전도몽상 거꾸로 뒤집힌 헛된 꿈이다. 반야심경 에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헛된 꿈이고 거꾸로 뒤집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양의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확고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가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인에게 그렇게 해서 폭력을 가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신념이 망상일 수 있음을 깨닫는 겸허함, 겸손함, 겸양의 자세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 오히려 상대방이 올바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미 이름에서 윌리엄 스토사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이면 인 사람인데 진리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중세 말에 이제 한 수도원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세례를 받은 이 윌리엄 수도사가 파견 어떤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성경에 독을 묻혀놨고 그것을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성경을 보는 바람에 이렇게 성경을 본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신념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저와 함께 죽게 한다. 진리에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어떤 정치적, 종교적, 과학적 진리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어, 어, 확고한 신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내적 모델을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파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파민 시스템은 보통 보상 설탕을 준다라든가 사탕을 준다라든가 맛있는 걸 준다라든가 이번 시험을 잘 보면은 뭐 자전거를 사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 도파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서프라이즈. 그것도 예상치 못한 그래서 예측 오류가 발생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의 호르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쇼츠를 자꾸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쇼츠를 보면은 뭐 달콤하다, 사탕을 먹는 느낌이다,
상을 받는 느낌이다. 이래서라기보다도 오히려 쇼츠 하나를 뭐 30초짜리를 딱 봤는데 그 다음 내용도 궁금하다. 궁금하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 영상일 것만 같다라고 해서 다음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어, 이런 영상이 나오네. 깜짝. 살짝 깜짝 놀란단 말이죠. 그러면서 도파민이 찔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그 영상을 다 볼 때쯤 되면 그만 봐야 되겠지라고, 그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더 보고 싶죠. 아, 뭐가 나올까? 이렇게 막 예측을 한단 말이지. 근데 예측이 오류가 되면서 아, 업데이트가 살짝 이루어지면서 도파민도 쫙 분비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다가 뭐한 5분만 봐야지 했는데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쇼츠를 보게 되는, 그것이 중독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다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예측 오류를 최소화, 도파민을 분비시켜 가지고 뇌를 업데이트 시키니까, 신경망을 업데이트 시키니까 예측 오류가 최소화가 되는 거죠.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 도파민 덕분에 조절이 이루어지게 된다. 도파민 강화 이론에 따라 학습 강화, 레인포스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도파민을 통해서 학습 강화,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측 오류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은 아니고 예측 오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예측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상적 예측 오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적 예측 오류의 상황에서 분비가 된다. 그걸 통해서 강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뇌 생성 모델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경험을 생전 처음 마주하듯이, 그러니까 예측 오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전 처음 마주하듯이 하다 보니까 생소하고 낯설고, 그러니까 예측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업데이트, 성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전 처음 마주 보듯이. 그래서 이 건포도 명상 이런 것도 있죠. 건포도 명상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뭐 건포도다 그럼 뭐 뻔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름져 있고 냄새는 어떻고 맛은 어떻고 만지니까 어떻고 이런 식으로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명상의 아주 기초 중의 기초거든요.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뇌의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면서 행복해진다. 자, 도파민은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측 오류, 그리고 아주 모든 것을 생전 처음 마주하듯이 해보는 겁니다. 알아차림 명상은 모든 감각 상태, 내부 상태가 능동적 추론과 예측적 조절에 활발히 몰입하는 상태이며 모든 감각을 새로운 자극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자극,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노벨티라고 하는데 이 새로움이 뇌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새로움이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고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의 부위는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에 의해 가지고 노벨티 그것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지속적으로 도파민 회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명상 그리고 아나빠나사티 이런 호흡 명상이 지극한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맑은 공기가 싹 들어온다.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쫙 채우는 그것을 바라본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매 순간 처음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으로 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나파나 사티를 하게 되면은 지극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지난주 수업의 이 마지막 주제는 마코프 브랭킷으로 돌아가는 건데, 마코프 브랭킷은 굉장히 특히 이 중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우리가 외적인 팽창 그리고 내재적 질서, 외재적 질서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마코프 브랭킷으로 층위적으로 중첩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김주환 교수는 미디어 학과, 커뮤니케이션 학과죠. 신방과, 신문방송학과라 이 미디어에 대한 전문적인 분이신데
미디어는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 몸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죠.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면은 내 이 마이크는 내 목소리가 미국까지 들릴 수 있도록 확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카메라는 내 몸이 미국 사람이 만약 캘리포니아라면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니까 내 몸뚱아리의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눈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내 눈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카메라는 눈의 확장, 마이크는 목소리의 확장인 셈이다. 몸의 확장인 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더 멀리까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줌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뭐 공영 방송이라든가 이런 팟캐스트 그리고 뭐 이런 유튜브 이런 모든 방송들이 미디어인데요. 이것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더 멀리까지 소통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미디어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고 미디어는 어떤 측면에서는 마코프 브랭킷 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마코 프랭킷이 층위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중첩 구조가 있고 이 중첩 구조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내 몸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형태를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마코 프랭킷 중첩 구조와 척도 불변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첩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세포 하나하나가 마코프 프랭킷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포막부터 개별 장기도 마코프 프랭킷, 자신과 환경 사이에도 벽이라든가 딱 차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 바운더리가 있어서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어가지고 구분이 되면서도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소통이 되는 그런 통계적 경계 여러 층위, 레이어가 여러 겹으로 마코 브레이킷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교하게 이 층위를 쌓아 올린 중첩 구조로 이 마코 브랭킷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게는 세포 단위로 좀 크게는 장기, 내 몸뚱아리, 더 나아가서는 나라, 전 세계, 우주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몸으로부터 사회, 국가까지 이들은 모두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국경으로 나라가 구별이 될 수가 있고 몸뚱아리로 나와 환경이 구분할 수도 있죠. 이런 경계, 이 바운더리를 마코 브랭킷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거대한 마코 브랭킷이라는 중첩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몸이 확장되고 우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때로는 상위의 더 커다란 경계 중 하나의 노드처럼 작동하기도 하고 뇌를 생각해 보시면 뇌는 상위의 커다란 노드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위 그 내부의 뉴런이라든가 시냅스라든가 그리고 뇌의 전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축두엽도 있고 그 하위의 더 작은 여러 경계의 네트워크를 품고 있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걸 마코 브랭킷의 중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첩 구조를 통해서 미시와 거시의 세계는 비로소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세포 하나로부터 장기, 뇌, 그리고 몸뚱아리, 미시에서부터 거시로 연결되죠. 그리고 내 몸인 미디어를 경유해서 혹은 더 넓게 중첩의 어떤 구조를 통해 가지고 우주로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경망의 각 노드와 하위 마코 브랭킷은 겹겹이 쌓인 중첩 구조를 통해 위계 질서를 레이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그래서 상향 감각 정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감각 정보와 하향 예측 모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예측 모델이 만나서 예측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내적 모델을 오류 수정을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이루게 된 중첩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들락날락 에너지가 들락날락 하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위를 오르내리죠. 막 거미가 오르내리듯이 내외측으로 에너지가 안팎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이런 업데이트되는 경이로운 과정 이것이 바로 심층적 능동적 추론이다. 심층적 능동적 추론.
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마코 프랭킷의 내면 소통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심층적 내면 능동적 추론이 감각 상태, 행위 상태, 내부 상태 이 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내면 소통은 신경세포, 여러 뇌부위, 신체 조직 등 여러 충격이 마코 프랭킷 간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호작용이 마코 프랭킷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내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이 세 부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감각 상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 부여도 없이 그냥 감각 정보 그 자체가를 주의 깊게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 깊게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비가 오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다라든가, 먼 발치에서 눈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가 느낌이 오는 것을 느껴본다라든가, 냄새가 나는 것을 이렇게 맡아본다라든가, 이렇게 감각이 들어오는 것 그 자체. 그리고 그 다음 두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는 감각의 두 번째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두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면 상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감정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부위죠. 근데 감각 상태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 센세이션에 의해 가지고 감각 생각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가만히 살펴보는 과정이 이 센세이션, 감각 상태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행위 상태 훈련은 프로프레셉티브 인풋 그리고 인테로셉티브 인풋, 고유성 감각 그리고 내면 감각, 내부 수용 감각 이것에 의해서 특히 뭐 타이치라든가 요가, 필라테스, 펠덴크라이스 같은 움직임 명상을 통해서 예측 오류에 대해서 예측적 조절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마틱 운동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의식적인 습관을 좀 더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우리 몸의 미세한 고유 감각을 깨우는 탁월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라테스도 그 도구의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부 세 번째는 내부 상태 훈련인데 내부 상태는 뭐 특히 전전두엽의 내측 전전두엽이 그 내부 상태 훈련의 핵심 부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감각 상태에서 온 감각들을 인지하는 곳이죠. 감각이 들어오면 인지 그리고 자기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훈련이 훈련이에요. 나도 모르게 생성되는 스토리텔링이 있겠죠. 어떤 습관, 쓸데없이 습관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것을 잘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삶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밀리듯이 떠밀리듯이 스토리텔링이 습관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알아차림으로써 의도적으로 재설정을 해가고 습관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참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가 핵심인데 이것이 MPFC, 내측 전전두엽, 전전두 피질의 중심의 신경망 거기에서 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면 소통 그리고 내부 상태 훈련 혹은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거 자기 참조 과정 이것을 하게 되면 내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호흡 훈련은 감각 상태 훈련이고 움직임 명상은 행위 상태 훈련이고 자기 참조 과정은 내부 상태에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알아차림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11주차 마인드맵을 이용한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도 이제 12주차 수업인데 분량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특히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책 읽기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봄의 이 철학과 양자역학적인 이 접근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것이야말로 내면 소통, 특히 명상, 제가 하고 있는 팔개 명상, 움직임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는 철학과 세계관과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챕터는 매우 중요하게 제가 다루고 좀 평소보다 좀 길게 이 수업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6장인데요. 6장은
내재적 질서와 내면 소통. 그래서 이 내재적 질서, 데이비드 보험의 용어입니다. 내재적 질서, 외재적 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내면이란 내면 여기 바다입니다. 여기 위에는 바다의 표면이고 요 밑에 바다의 밑입니다. 바다의 표면에는 파도가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는 다 바다인데 파도도 바다죠. 파도도 바다고 파도도 바다고 바다도 파도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도는 바다 윗 표면 네, 일렁일렁거리는 그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적 세계관을 벗어나야 내면 소통이 보인다. 자, 기계적 세계관은 뉴턴 물리학,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에 17세기, 3, 400년 전에 뉴턴 물리학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한 300년, 200년가량의 이 고전 역학을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기계론적 세계관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계적 세계관과 우주의 기본 질서. 그러니까 기계적 세계관과 우주에 대한 기본 질서를 알려주는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면 소통에 있어서 내면은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된 단어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데이비드 보험의 핵심 개념인 내재적 질서와 내향적 펼쳐짐이다. 야,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상당히 얘기하고 다음 주까지 쭉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이 내면, 바다를 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도가 치고 이 겉표면을 외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바다를 내재적 질서가 작용을 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내향적 펼쳐짐, 특히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내향적 이게 접혀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접혀서 이렇게 안으로 말아 집어 넣는다라는 차원에서는 꼬깃 접어서 들어간다라는 차원에서 내향적 접힘, 인폴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하면 뭐 생각하면 접히니까 더 작아지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다의 표면이 있고 바다 안쪽으로 내향적 펼쳐짐을 할 때는 바다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거니까 넓게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재적 질서, 겉에 보이는 볼링을 친다라든가 당구를 친다라든가 당구 이게 뭐 축구, 농구, 공 이걸 받고 골을 넣고 이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재적 질서는 그 안에 구겨져 집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부위고 외향적 질서, 외재적 질서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다를 생각을 해보면 바다 전체가 내면이고 그 전체에서 내재적 펼쳐짐이 일어나고 있고 그 표면에서 깔짝깔짝 파도가 치듯이 외재적 질서, 외향적 펼쳐짐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내향적으로 접혀 들어간다 아주 그렇게 협소한 소극적인 의미로 쓰지 않고 왜 내향적 펼쳐짐 더 넓게 펼쳐진다 이렇게 썼을까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펼쳐짐이라고 하는 것은 널찍하게 펴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실제하는 것이나 본질적인 것은 너 모두 더 작은 구성 요소이며 그러니까 작은 구성 요소, 부분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본 질서는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에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내향적 펼쳐짐. 이게 우주의 기본 질서라고 이 데이비드 봄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적인 데이비드 봄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 전체가 먼저 있고 그리고 부분이 그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 더 작은 요소, 부분이 있고 그것이 하나 둘 이렇게 마치 모자이크를 하나 둘 껴 맞춰 모여가지고 이 전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톱니바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부분 딱딱딱딱 아구가 들어맞으면서 마치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구성 요소.
아주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전체는 추상적인 것이다.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선 이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나사도 있고 스프링도 있고 단추도 있고 여러 가지 톱니바퀴도 있고 이런 세부 구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모여서 이 전체 하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부분이고 구성 요소다. 전체는 항상 부분을 통해서 설명된다.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을 설명하면 된다. 그래서 요소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부분이 과학의 핵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밝혀내고 요소를 밝혀내고 그 사이의 상호 관계를 밝혀내면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이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요 하나하나가 부분인데 그것이 실제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추상적 개념들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태양, 지구, 금성 이런 것들 여기서 보면 태양이 있고 뭐 지구, 금성, 뭐 화성, 목성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걔네들이 낮게 하나하나 조각조각 그런 것이 이게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기계적인 세계관이에요. 태양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 개념이다. 이 전체 하나하나 태양이 실제고 지구가 실제고 화성이 실제지 태양계 전체라든가 골드락스 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부분이다. 요소들이다. 부분들이 인과관계와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계론적 세계관, 뉴턴의 세계관, 그것이 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교육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입각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들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전체 현상을 설명해 내는 것이 모든 과학의 임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론적 세계관은 부분을 공부해서 결국은 그 상호관계를 통해서 전체를 설명해낸다. 이런 개념인데 반해서 데이비드 보험은 이러한 기계론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뒤엎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적 세계관, 상대성 이론, 이런 현대 물리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우주의 모습과 작동 원리는 기계론적 세계관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반박, 기계론으로는 우주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렇게 박살 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계론적 세계관은 완전 폐기가 되어야 하는가? 이 책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이 내면 소통이라든가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잘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현대 물리학도 중요하지만 고전 역학도 기계적인 세계관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폐기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물음표를 던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봄에 따르면 데이비드 봄입니다. 구체적인 실체는 부분이 아니라 부분은 오히려 인간이 만들었다. 거꾸로 기계적 세계관과는 반대로 인간이 이 부분을 만들었다. 항상 전체로서의 우주, 그것이 실체다. 그것이 사실이다. 전체로서의 우주, 본래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를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려고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자의적으로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부분을 만들었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완전 정반대인 것이죠. 말하자면 실제하는 것은 태양계이지. 전체 태양계가 실제하는 것이고 그 안에 태양이라든가 지구라든가 금성, 수성, 목성 이런 토성 이런 행성은 실제가 아니고 그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양과 행성이라는 구분 자체가 인간의 자의성이 반영된 개념적 틀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전체로서의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다. 전체로서의 우주, 실제 하나로 연결된 태양계가 전체로서의 우주예요. 그리고 만약 분리된 태양과 행성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딱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의 합이 아니라 우주는 처음부터 하나였다. 그래서 진정한 내면 소통의 시작은 벌써 이것에 의해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래서 우주는 본래 하나로서의 전체다. 부분으로 나뉠 수 없고 구성 요소들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 우주다. 우주의 기본 질서는 부분들이 외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바깥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 조금 쉽지 않은 개념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외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이것이 내재적 질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존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부분들이 외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바깥으로 펼쳐나가는 외재적 질서, 이것이 기존의 질서라고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설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양자적인 세계관에서는 바깥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주가 있고 바다가 큰 바다가 있고 파도만 살랑살랑 살짝살짝 이렇게 치는 거고 근원적으로는 내향적으로 이 펼쳐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바닷속 깊이 모든 정보가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주가 전체가 있고 그 빅뱅이 있었고 그 거기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주 먼지가 생기면서 별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별이 아주 큰 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장이 되고 완전히 노화가 돼서 터진단 말이죠. 그걸 이제 초신성 폭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에 의해 가지고 최초 빅뱅 때 만들어진 수소, 헬륨 이렇게 가벼운 원소들보다 훨씬 무거운 철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주가 전체가 있고 그리고 부분들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우주는 외향적 펼쳐짐을 하지 않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접혀 들어가는 내향적 펼쳐짐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주 그 바다라고 했을 때 바다가 보면 바닷속 저 깊은 곳으로 내향적 펼쳐짐만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향적 펼쳐짐, 파도, 뭐 해일, 폭풍 뭐 이런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향적 펼쳐짐도 있고 내향적 펼쳐짐이 훨씬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향적 펼쳐짐, 내향적 펼쳐짐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안팎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생명 현상인데 이것을 유기적 세계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 움직임, 홀로 무브먼트, HOLO 무브먼트, 홀로 무브먼트라고 해요. 내향적 펼쳐짐과 외향적 펼쳐짐을 합쳐서 홀로 무브먼트, 전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내재적 질서, 외재적 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있게 된다. 내향적 펼쳐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점점 안으로 쑥 깊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향적으로 안으로 마코프레킷이 중첩 구조를 형성하면서 계속 안으로 펼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게 되면 종이는 아주 작아지는 어떤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향적 접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향적 펼쳐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듯이 훨씬 넓게 펼쳐 들어가서 궁극적인 모습, 물질의 궁극적인 모습은 내향적 펼쳐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상당히 이 데이비드 봄의 이 내용은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크리슈 나무로티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 철학자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굉장히 탑 클래스인 데이비드 봄과 같은 물리적 철학 물리학자와 신비주의 이 철학자와 굉장히 오랫동안 철학적인 담론을 끌고 가면서 이 철학과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사상과 이 과학적인 데이터, 특히 양자역학적인 이 메커니즘이 서로 공명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철학적 담론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용어도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딱
그 직관적으로 와닿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훨씬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직관적이냐 비직관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현대 물리학은 비직관적입니다. 고전 물리학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상식에 기반한 설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톱니바퀴들이 딱딱딱딱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딱 보면 느낌이 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고전 물리학은. 근데 양자역학은 상당히 비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오히려 SF 소설이나 판타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이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전 물리학, 중력 이론, 뉴턴 물리학, 고전 역학 이런 것들은 기계론적 세계관이죠. 이것은 상식에 기반하고 있어요. 상식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이에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눈에 딱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상당히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리학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고전 물리학이나 현대 물리학이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수준에서는 수학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고전 물리학이건 양자 역학이건 간에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척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수학 기호가 아니라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 문장을 이해함으로써 양자역학을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고전역학을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뭐 수학 풀이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의 수학적 증명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수학적 증명은 둘 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설명하는 그러니까 양자역학만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고전역학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차원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과 직관적으로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고전 물리학이나 현대 물리학이나 똑같이 어려운데 왜 지금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 같은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성 이론만 해도 햇빛은 직진으로 쭉 가야 되는데 중력이 큰 어떤 행성을 지날 때에는 중력 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휘거든요. 중력적으로. 그러니까 햇빛 광자는 직선으로 쭉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직선의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 시합을 할 때 자동차가 다니는 이 트랙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휘어 있는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빛도 이렇게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중력이 센 쪽으로 휘었다가 간다. 이게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는 우리가 해를 보면 직선으로 딱 온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공간이 휜다라든가 시간이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직관적이지 않다. 양자역학은 더 심합니다. 하나의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이 양자역학입니다. 하나의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런 형식으로 알갱이 하나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양자역학에서 중첩, 양자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퍼포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슬릿 시험 얘기를 했죠. 전자총을 하나 이렇게 발사하면 하나를 관찰하고 있으면 이중슬릿 틈 두 개 중에 하나로 통과하면서 이 벽에 점이 하나가 딱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관찰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 전자가 파동 같은 느낌으로 슬릿 두 개에 동시에 지나가면서 이 물결 모양이 뒤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은 물리적인 형태가 입자면서 파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둘이 같이 공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이 양자역학에서는 다시 말해서 미시세계 밀입자
이 세계에서는 전자라든가 쿼크라든가 이런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끼리 정보 교환 없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어, 굉장히 100m 떨어져 있는 이 사람 서로 소리 질러서가 아니라 그냥 정보가 입자끼리 전달되는 겁니다. 인간의 관찰에 의해서 입자의 상태가 변한다라든가, 아까 어, 양자 중첩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해하는 일상적인 사물들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비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휜다든가, 휘니까 이렇게 빛도 같이 그 휜 공간을 따라서 휘게 되는 것이고, 속도에 의해서 질량이 더 커진다든가, 혹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라든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느려지다 못해 속도가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그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음, 그 거의 이 빛의 속도에서는 시간 마- 지금 수준에서는 3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어떤 별에 가기 위해선 3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우주선 안에 타 있게 되면 30만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도착하는데 0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0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리가 0이 되고 시간이 0이 되는 순간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광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라질수록,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광속이니까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에너지. 역시 일상적인 경험과는 상당히 괴리가 된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든가 상대성 이론은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고전역학과 똑같은 정도로 어려운데, 이 수학적 증명이 어려워서 양자역학이라든가 현대물리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이나 현대 물리학은 직관적이지 않아서 딱 봤을 때 마치 환타지 같은, 마술 같은, 요술 같은 느낌의 일이 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선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상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 물리학이 고전 물리학보다는 우주의 작동 방식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 혹은 기계적인 세계관, 뉴턴 물리학, 이것은 되게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 그걸 다만 공식으로 수학적인 명제로 만들어내는 거죠.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양자역학은 가만히 보면 뭔가 사이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가짜 같고, 뭔가 속이는 것 같고, 환타지를 누가 보면 그냥 속이는 거죠. 그게 뭐 실제로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자적인 세계에서는 이 환타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직 직관 직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고전 물리학 기계론적 세계관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이제 50이면 50년 동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계론적 세계관은 폐기되어야 하고 양자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고, 이 양자적인 세계관을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뭔가 SF 같고 판타지 같고, 뭔가 직관적이지 않고 비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거는 상당히 직관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표현이 아닌 겁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전 물리학이 보여주는 세계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과 더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식이라 불리는 우리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세계관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뭔가 고전 물리학은 어, 상식적이에요. 직관적이고, 이런 것이 돌아가는 인과관계가 되게 논리적이고 인과적이고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논리적이고. 그러나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고전 물리학의 세상은 상당히 왜곡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헬름홀츠의 말처럼 일상생활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는 직관적인, 자연스러운 것을 보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양자역학적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빼딱하게 생각하게 되면 죽기 딱 좋은 겁니다.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눈에 딱 보일 때 직관적인 이 고전 물리학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에게는 훨씬 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유리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직관적으로 약간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자역학적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커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줌 수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일상적 현실이지만 지구의 자전이라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현실이다. 지구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일상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과학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돌면서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면서 혹은 공전하면서 지구 그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죠. 자, 기계론적 세계관의 기본 전제들을 몇 가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뇌가 구현하는 세계의 모습, 왜곡된 허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고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뇌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외부 세계를 구현을 해낸 거죠. 생성 모델을 통해 가지고 허구에. 무작위적인 허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아무렇게나 멋대로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왜곡을 하기는 하지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식으로 뇌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실을 왜곡합니다. 왜곡을 하긴 합니다. 우주의 실제 모습은 토끼 사냥에서 불필요해요. 뭐 지구가 자전한다. 그리고 양자 도약을 하고 양자 얽힘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공간이 휜다라든가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뭐 시간이 느려진다라든가 이것은 원시인들이 육식을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냥을 할 때 전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토끼를 잡을 것인가, 맹수를 잡아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에 비해서 어떤가? 우주의 본 모습을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이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전을 했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전자 장비들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실제 모습으로서의 우주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토끼 사냥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 양자역학적인 사실은 토끼를 이렇게 사냥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벼농사를 짓는다라든가 할 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이저 광선을 만든다든가 반도체, 컴퓨터를 만든다든가 와이파이, 인터넷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양자역학이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을 좀 비교를 해보면 특징은 익숙하고 직관적이다. 고전 물리학이. 그 현대 물리학은 낯설어요. 비직관적이에요. 뭔가 딱 했을 때 뭐 이상해요. 자, 고전 물리학은 생존과 번식, 사냥에 아주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은 반도체, 레이저, 와이파이 등이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전 물리학은 인간이 왜곡된 상식이에요.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사람은 망상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우주의 진짜 모습은 현대 물리학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과학도 아주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으로 우주의 진짜 모습 100%의 우주를 보여준다라기보다도 예전 고전 물리학적인 세계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하게 우주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대 물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의 핵심은 독립적인 입자, 즉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이 독립적인 입자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 하나의 요소,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는 좀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다.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이 부분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입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이고요. 이것은 독립적인 입자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전체에서 작은 부분들의 단순한 합이 전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않아요. 3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현실 세계에서는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전체는 작은 원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며 전체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들의 특성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세계관과는 달리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부분, 부분을 잘 분석을 하면 그 두 가지에 의해서 혹은 세 가지에 의해서 이 전체를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양자역학적 세계에서는 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죠. 즉, 실체나 본질은 어디까지나 구성 요소인 원소에 있는 것이다. 구성 요소 하나하나, 원소 하나에 실체가 있는 거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전체는 인간의 의식작용이 만들어낸 일종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는 추상적인 것이죠. 몸 전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라든가, 지구 전체라든가, 아니면 우주.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거고 되게 금방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자역학은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양자역학적 상태에서는 독립적으로 입자 하나, 딱 부분 하나, 그렇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만 있어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밀입자들까지도 서로 얽혀 있고 중첩 상태에 있으므로 이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서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양자 얽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0m 떨어져 있는 사람도 이렇게 양자적으로 있는 겁니다. 100m 떨어진 사람은 그러면 약하게 연결되는가? 똑같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km, 만 킬로, 막 10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양자 얽힘이 작용합니다. 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는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작년,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양자 얽힘과 관련된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의 양자 얽힘에 대한 설명보다 지금은 훨씬 더 치열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해 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와이파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내비게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입자들은 고유한 자기만의 위치나 특성을 유지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현재 상태가 과거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과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 얽힘이라든가 양-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면서 입자.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슈퍼포지션,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또 다른 핵심이죠. 인과관계의 붕괴, 현재의 과거,
현재가 과거의 상태를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인간관계가 또 어떻게 다이내믹하게 변할지 또 모르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덩어리. 이것이 양자역학, 데이비드 보험이 얘기한 전체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죠. 은하계가 여러 개의 은하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은하계 하나가 이 우리 갤럭시, 지구가 태양에 속해 있는 이 갤럭시랑 거의 비슷한 크기들입니다. 이 눈으로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신경세포들이죠. 신경세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확장되어서 거대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기적, 올거닉. 유기체 그러면 올거니즘. 우리 몸뚱아리, 생물학적인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적은 몸뚱아리 생물학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 전체는 우주가 하나의 덩어리듯이, 바다가 하나의 덩어리듯이, 봄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고정된 실체 중심의 사고보다는 유기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사고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더 정확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항구적인 고정된 실체가 있고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이죠. 항구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녹슬고 푸석푸석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 기계론적인 운동 역학, 고전 역학이 이제는 양자 역학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양자 역학에서 이 메케닉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분을 점점 모아가지고 전체를 만드는 고전 역학적인 어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에도 이미 기계론적 세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봄은 양자역학보다는 양자유기학, 양자역 퀀텀, 올거닉스 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내재적 질서, 외재적 질서. 자, 다시 보면 양자 유기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양자 역학보다는 양자 유기학, 올거닉스. 그러니까 뭔가 이 고전 역학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적인 양자 역학이라는 표현까지 걷어내고 이게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생물학적인 유기적인 연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양자 유기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질서로서 이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유의 단위가 입자나 실체가 아니라 사건이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제 뛰고 있죠. 그래서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입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양자역학적인 관점은 뭔가 사건 중심적인 과정 중심적인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본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과정, 이 전체 이 몸을 볼 때도 이 전체 과정 전체 하나하나 쪼잔하게 팔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 뭐 등의 척추의 움직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보는 겁니다. 전체를 통으로. 우리 본래 모습은 전체적인 하나의 과정임에도 인간의 추상화, 개념화, 언어화가 구성 요소로서의 부분과 고정된 실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원래 있고 그 안에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요 고정된 실체 부분 요런 것들을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 내는 것이죠. 원래는 전체가 있을 뿐인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의 대표 인물이 17세기 데카르트인데요. 데카르트의 유명한 업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업적은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X축, Y축, Z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차원 평면 그러면 X축, Y축, 3차원 입체 그러면 X축, Y축, Z축, 시간까지 포함하는 거죠. X축, Y축으로 공간을 표현하고 Z축까지 해서 시간을 표현하는 이런 식의 직교 좌표계. 이것을 통해서 기계론적 세계관이 잘 표현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위치가 어디고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계론적 표현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대표적인 직교 좌표계다. 자, 우리 뇌과학에서 여전히 이 기계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기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뇌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책의 관점으로 보면 기계론적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론적 세계관의 입각에서 보면 뇌는 계속 열려 있고, 닫혀 있지 않고, 계속 주변의 여러 그 정보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뇌과학의 덫은 이 직교 좌표계로 대표하는 뉴턴의 물리학, 고전 물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걸 설명하고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해서 이 파트 2까지 진도를 좀 나가줘야 됩니다. 자,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복셀에 대한 설명인데요. 복셀은 정말 그 3차원적인 직교 좌표계를 잘 설명해주는 내용인데요. 복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밀리미터. 아주 점에 가까운 공간. 공간을 일일이 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MRI를 찍게 되면은 산소의 흐름이 집중되는 곳에, 그러니까 혈액의 혈류량이 증가하는 곳에 혈류 안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소의 포화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 산소의 농도가 증가된 부분을 이 표시가 되게끔 돼 있죠. fMRI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fMRI를 통해서 이 복셀 2 곱하기 2 곱하기 2 밀리미터 이 아주 점 같은 그 부위가 이렇게 산소가 많이 농도가 증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면은 그 부위가 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느낌이구나. 뭐 이런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고 기계론적 세계관에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변칙적이고 굉장히 확률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기는 또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fMRI가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는 상당히 뇌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뇌의 잠자는 동안에 혹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시기에 어떤 거를 공부할 때 뇌의 특정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가 마음 근력 운동을 할 때 MPFC가 활성화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안화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활성화가 잘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복셀 단위로 fMRI가 개발되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론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3차원적 직교 좌표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전체로서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셀로 부분 쪼개져 있는 것의 총합으로 보는 세계관인 것이죠. 이 fMRI를 찍는 복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체로서의 하나의 뇌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밀리미터의 자그마한 정육면체로 나누고 추상화해서 복셀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복셀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시겠습니다. 17세기에 등장한 데카르트의 이 명제를 통해 우주는 인식의 대상인 사물, 그리고 주체인 정신,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물과 어, 정신, 사물은 이 몸뚱아리가 되겠죠. 그리고 주체는 정신, 정신은 뇌를 비롯해 가지고 이 마치 데카르트가 이분법은 기원을 오르고 오르면 이 고대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뭐 동굴의 비유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의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의자의 궁극의 본질, 의자의 궁극의 실체는 저 하늘 어두운 곳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건 썩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없어져 버리고 변하는 것이다. 정신, 영혼,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기계론적 세계관. 아,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생각도 잘 좀 탐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몸이 있고 또 정신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몸은 굉장히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필라테스를 한다라든가 요가를 한다라든가 이것은 다 몸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야말로 인간성의 기반이고 정신은 몸의 어떤 기능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차적으로 몸은 썩고 없어져 버릴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행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고문을 해도 상관이 없거나 칼로 막 찌른다라든가 이런 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줘도 뭐 별로 상관없다거나 이렇지 않고 몸은 아주 절대적으로 고귀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몸을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더 귀한 가치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몸뚱아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적으로 정신이 존재하게 되었다. 몸의 절대적 가치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의 이 고귀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펠텐크라이스도 하고 지금 이와 같은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몸의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신이고 마음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정신이 영혼이 중요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이 없어져 버릴 것이고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적 세계에서는요, 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첩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 레이어를 형성하면서 확장이 된다. 그 우주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 이 몸이 결국 우주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명제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몸을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더 귀한 가치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데카르트에 의해 확립된 개론적 세계관은 보편적이고도 당연한 세계관이라기보다는 17세기에 등장했다가 20세기 들어서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빠르게 사라져가는 세계관이다.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이 뭐 몇천 년 전에 생겼다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도 중요한 세계관이다라기보다도 뭔가 역사의 뒤안길로 빠르게 사라져가는 세계관이에요. 물론 이 운동역학,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이라든가 상대성 이론의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토대입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렸거나 퇴물이거나 그 필요 없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고전역학도 중요하고 양자역학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압도적으로 양자역학적인 이 사실이 이 세상을 훨씬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현대 물리학에 의해서 폐기되었고 직교좌표계는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어, 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니까 그냥 직교좌표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가 뭐 불확실성의 이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설명해야 돼요. 양자역학에서 직교좌표계는 별 유용성이 없습니다. 음. 왜냐면 양자역학에서는 불연속성, 전자가 한 궤도에서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탁 없어져가지고 다른 궤도로 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동 간에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또 없어졌다가 생기고. 어, 외재적으로 이 외재적 질서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내재적 질서로 가면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재적 질서에 해당하는 이 바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광활하고 넓고 깊은 본질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재적 질서 살짝 살짝 보이는 이 세계는 외재적 질서는 파도 같이 겉표면만 살짝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양자역학이 있기 때문에 양자 얽힘이라든가 양자 중첩이라든가 이런 세계에서는 기계론적 세계관 을 대표하는 직교 좌표계는 별로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불연속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든가 강하게 연결돼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요. 몸과 마음의 이론은 바렐라 등의 생물학자, 멜로 퐁티 등의 철학자, 다마지오나 프리스턴 등 여러 뇌과학자에 의해 폐기 처분되었다. 자, 이 철학자들 하나하나 생물학자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메를리 퐁티 같은 사람도 몸이 중요하다. 퍼셉션, 지각이 중요하다. 몸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천재 현대 철학자이거든요. 사르트라든가 이런 하이데거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이제 사망을 했기는 했지만은 메를 퐁티의 철학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것이고 이런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든가 직교 좌표계로 대표되는 이 과학적인 관점은 폐기 처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고전역학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은요. 그런데도 평균적인 민주 시민을 길러낸다는 세계 각국의 의무 교육에서는 여전히 칸트나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어린 학생들에게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교실이에요. 아주 그 우울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전히 폐물이 된 고철덩어리와 같은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을 여전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상식이죠. 기계론적 세계관은 직관적이고 해가 동쪽에 뜬다라고 하는 것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다라는 정도의 아주 직관적인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현상을 왜곡한 것이고 허구를 보고 있는 셈이고 오히려 양자역학적인 세계야말로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챕터 2까지 얘기 진도를 좀 나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다섯 장을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좀 섭렵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꼭 이 챕터 2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다음 주에 그 다음 설명으로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로서의 우주와 내재적 질서. 자, 일단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양자역학적인 유기적 세계관에서는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우주가 그냥 하나의 전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질서를 내재적 질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우주는 전체로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해가 태양이 있고 지구, 목성 얘네들이 따로따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부분이 합이 전체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을 극복하는 전체성. 자, 일단은 양자역학 이전의 상대성 이론 이전의 고전역학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이 불연속성, 비결정성, 비국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양자역학의 내용을 한 단어씩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원자라고 했을 때 원자 속에 이제 핵이 있고 그 주위에 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궤도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전자가 돌다가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집니다.
내재적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향적 펼쳐짐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외재적 질서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궤도에서 갑자기 툭 나타나게 돼요. 그쪽 다른 궤도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없어져요. 그럼 파도 드러났던 게 다시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쪽에서 딱 나타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여기서 없어진 것이 이쪽에 나타날 때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중간 과정에 보이느냐 하면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불연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치 환타지 이것을 미시 세계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 뭐 그런다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내 몸뚱아리가 A라고 하는 서울에 있고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캘리포니아에 가 있고 막 유럽, 영국, 런던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을 한다라면 굉장히 SF적이고 판타지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게 일상적으로 늘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소적으로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 양자역학적인 메커니즘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내재적 질서라고 데이비드 봄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 원자 핵의 주변을 도는 전자들은 특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한 궤도와 다른 궤도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궤도와 이 궤도 사이에 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가 궤도를 바꿀 때는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바로 점프, 양자 도약, 양자 점프, 퀀텀 점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갑자기 사라졌다 갑자기 점프해서 이렇게 가는 이 점프하는 포물선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궤도와 궤도 사이를 지나가지도 않은 채 궤도를 바꾸는 것이다. 사라졌다가 나타난다고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연속성은 기계론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비결정성도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가지고 관찰하면은 입자가 되고 관찰을 하지 않으면 파동으로 된다라고요. 그래서 입자이면서 파동이면서 입자인 이걸 중첩 현상 중첩 상태 슈퍼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입자의 비결정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특정 입자나 사물들이 주변 맥락에 따라 자신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죠. 보든 말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양자 역학에서는 입자들은 마치 생명체처럼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 입자들은 두 가지 상태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입자일 수도 파동일 수도 이게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으로 모두 지닌 중첩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 본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수도 죽어 있을 수도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면 살았고 죽었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온 오프 컴퓨터 용어로 하면 1 아니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살고 죽고 이건 뭐 생명체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어, 이 원자의 밀입자의 세계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 있을 수도 죽어 있을 수도 두 가지의 존재 양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비결정성. 살아 있는 걸 선택하냐 죽어 있는 걸 결정하느냐? 이게 지금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굉장히 판타지스럽고 SF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국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자, 이건 비결정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랑말랑하고 희미희미한 그런 내용이죠. 비국지성은 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혹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 이 국지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멀리 이렇게 있으면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양자 얽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자 얽힘.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입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왼손이 가르치고 있는 게 업커크 상태가 되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운 커크. 이렇게 무조건 딱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토 포커를 할 때 내가 어떤 거를 어, 내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어떤 패를 낼 수가 있겠죠. 고스톱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패를 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그다음 그 패를 보고서 그다음 패를 낸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미묘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지. 그런데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업커크가 될지 다음 커크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둘이 동시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양자 얽힘이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강하게 얽혀 있는 상태. 하나의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들이 강하게 얽혀 있기도 한 것이 양자 얽힘, 비국지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런 현상, 비국지성, 비결정성, 양 중첩 현상이죠. 중첩성. 그런 식의 양자 역학의 놀라운 판타지스러운 현상이 우주 전체에서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계속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다 저 밑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현상이에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양자역학의 세상에서는 실시간으로 항상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무한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도 지금 내 앞에서도 내 숨을 쉬는 과정에서도 뭐 손가락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도 이 양자역학적인 이 사실은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는 현상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 비직관적이죠. 비직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듯한 느낌이다 말이죠. 봄은 전체라는 개념은 없어도 되는데 생각하기 편하니까 수상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기계론적 세계관은 전체는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인간이 어떤 그 개념을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거 데이비드 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기계론적 세계관 바꿔야 된다.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라고 생각해 보시죠. 천억 개의 태양 같은 항성이 반짝반짝하는 항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웃과도 이렇게 끊임없이 뭐 유기적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쪼갤 수가 없는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제안하는 우주의 모습은 하나의 유기적 전체예요. 올거닉 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미세하게 이 바다 밑이에요. 바다 밑. 음. 바다 표면 위는 이제 파도가 일렁일렁 하는 거고 바다 밑은 항상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유기적 전체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 한 덩어리인 우주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누고 개념화해 인과관계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접근으로는 우주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데이비드 봄의 입장이다. 분리하고 막 쪼개고 해가지고 뭐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해부학에서도 이렇게 뭐 손목 자르고 팔꿈치 자르고 어깨 자르고 그래가지고 뭐 뼈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근육 하나하나 바이셉스 브라켓 설명하고 얼굴 근육 하나하나 설명하고 뭐 혈관 하나하나 설명하고 신경 하나하나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르고 이렇게 칼로 자르고 막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 자체로 설명해가지고 그 전체를 모으면 사람이 몸뚱아리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총합이 전체가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전체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해야지 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커다란 사물, 이 은하계 가 될 수 있겠죠. 에서부터 작은 사물, 밀입자, 이 막 거대한 이 은하계가 있는가 하면 여기 신경 세포들이 있고 거기에 아주 밀입자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가 하나 이르기까지 모두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한 덩어리에서 나온 크고 작은 파도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작은 파도들이 일렁일렁 크고 작은 이고 있지만 그것들은 일종의 전체 바다의 한 부분인 건데 이 바다의 파도를 하나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파도를 전체를 더하면 바다 전체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 전체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파도,
질서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파도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정한 이유는 그 파도들이 모두 거대한 바다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파도가 있고 그 밑에는 다 바다입니다. 바다. 파도의 진정한 본질은 바다 전체예요. 예, 파도가 착각하죠. 파도가 막 굉장히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높은 파도가 일어나고 강력한 파도가 폭풍이 일어났을 때 내 이 파도가 전체야. 이 파도를 이해를 해야 돼. 막 그렇게 해봤자 전체 바다의 어떤 외부에 드러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 드러난 부분 이거를 우리가 외재적 질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재적 질서, 내재적 질서를 오늘 어쨌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더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인 파도들의 집합체로 바다를 이해하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바다를 전체적으로 먼저 존재하고 분리될 수 없는 그리고 그 부분인 파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파도를 먼저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의 연장으로 그 전체의 합으로 바다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도의 본질은 이해하려면 바다 전체를 봐야 하는 겁니다. 전체로서의 바다를 이해해야 부분으로서의 파도를 드디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 방울 하나, 파도 조그만 거 하나, 그것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다라는 거고, 내재적 질서와 외재적 질서를 우리가 설명하면 오늘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재적 질서는 바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외재적 질서는 바다 표면에 파도가 살랑살랑 일어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구로 치면은 당구공, 축구공, 농구공, 축구 이런 외부에서 보이는 이 현상들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이건 다 외재적 질서입니다. 그 외재적 질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훨씬 더 거대한 것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접혀서 들어가는 내재적 질서, 내재적 펼쳐짐 이것이야말로 바다이고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넓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왜 내재적으로 이렇게 펼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겨 들어간다, 접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물들이 마치 당구공처럼 독립적이고 고유한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전체를 구성하고 외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외재적 질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별 당구공들이 이렇게 있을 때 걔네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튀어나가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외면적으로 일어나는 외적인 상호작용을 외재적 질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외재적 질서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고 파도를 대표적으로 외재적 질서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사물들이 마치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파도처럼 거대한 바다의 부분으로서 내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곧 내재적 질서다. 그러니까 거대한 바다의 부분으로서 이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질서 체계가 있잖아요. 바다 속에서 그 와중에 파도는 같이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구공은 당구대 위에서 외향적 펼쳐짐을 하지만 외재적 질서에서는 외향적 펼쳐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펼쳐짐이 일어나요. 외재적 질서 속에서는 파도는 다시 바다로 펼쳐져 들어가죠. 바다에 있다가 다시 바다가 파도가 되기도 하고 파도로 일렁일렁 되다가도 다시 바다로 들어가죠. 바다로 파도로 펼쳐 외향적으로 펼쳐 나가기도 하고 다시 바다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는 내향적 펼쳐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재적 질서가 implicate order 이렇게 해요. 바다로 돌아가는 파도. 이것이 부분에서 다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분이 전체를 품는 것을 내향적 펼쳐짐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외재적 질서는 개개론적 세계관이에요. 내재적 질서라든가는
전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양자역학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 질서는 당구공 같이 밖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거 막 부딪히고 막 어디로 튕겨 나가고 이런 거죠. 표면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서 보이는 것이죠. 표면적에서 일어나야 여기 바다로 바꿔주세요. 예, 파도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 외재적 질서에서 외향적 펼쳐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재적 질서는 본질적으로 바다 안에서 하나인 거죠. 전체가 하나, 우주가 전체가 하나이듯이 부분 부분 별들, 은하계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이미 하나고 거기에서 내향적으로 펼쳐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주 전체로 펼쳐 들어가면서 별이 생기기도 하고 은하계가 생기기도 하고 바다에서 펼쳐져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바다의 조류가 형성되고 그 안에 물고기라든가 이런 거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재적 질서, 외향적 외재적 질서, 외향적 펼쳐짐, 내재적 질서, 내향적 펼쳐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인데,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내재적 질서, 내향적 펼쳐짐, 외재적 질서, 외향적 펼쳐짐, 부분과 전체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공간이라는 배경과 에너지나 입자라는 실체. 배경은 배경자아죠. 바다 전체, 우주 전체 하나. 그래서 그 배경과 입자라는 실체를 하나의 동일한 덩어리로 보는 것은 파도 하나하나를 독립된 입자가 아닌 거대한 바다라는 배경의 일부로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아까 설명을 했죠. 바다가 전체 하나고 거기에서 외향적 펼쳐짐으로 외재적 질서로 파도가 살짝살짝 출렁출렁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경과 현상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죠. 없죠. 바다와 파도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죠. 파도도 바다인 겁니다. 없다고 보는 것이 전체성, 홀리스의 관점이다. 이 배경과 현상, 이것이 전체가 하나인 겁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고 거칠게 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바다죠. 그러나 외향적 펼쳐짐이 일어나는 외재적 질서에 해당하는 이 파도를 우리가 경험자라고 표현을 해볼 수는 있겠죠. 경험자. 자, 이거는 아주 우리가 처음부터 이 책 처음부터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외재적 질서, 외향적 펼쳐짐, 파도 이것은 경험자에 해당한다.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나가 되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배경자, 경험자 역시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실체라기보다도 하나의 전체성이죠. 바다와 파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이듯이 배경자와 경험자는 두 개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자가 바깥에 물결이고 바다라면 배경자는 그 바다, 본래적 실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배경자를 알아차리고 경험자를 알아차리는 훈련, 이것이 내면 소통 훈련이고 마음 근력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다와 같은 본래적 실체가 배경자이고 배경자의 물결처럼 특정한 맥락에서 일시적으로 드러나곤 하는 것이 경험자다. 물결. 혹은 파도, 이렇게 뭔가 회오리 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 이 물결, 파도, 이것은 경험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물결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거대한 바다라고 하는 하나의 바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내재적 펼쳐짐, 내재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배경자 더 근원, 더 백그라운드, 셀프로 존재하죠. 그리고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한 내면 소통 훈련은 일상생활에서 늘 느껴지는 경험자, 그것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명상을 할 때는. 배경자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처럼 존재하는 본래 모습으로서의 배경자를 알아차려야 돼요. 내면 소통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자의 소용돌이를 잘 알아차리면서 그런 본래의 전체에 해당하는 배경자와 결국 경험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는 것. 그것과 하나가 되기 위한 수행 과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이며 마음 근력 훈련이며 내면 소통 훈련이다. 배경자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물결, 파도인 경험자도 잘 포착하고 알아차리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명상이다라는 게 우리
잠깐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것을 짧게 좀 복습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사실과 허구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것을 사실로 봤죠. 사실로 봤고, 대부분이 그래서 직관적인 것들,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자연 현상들. 이런 것이 다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사실이다.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다. 라고까지 생각해 오곤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현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고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도 허구에 가깝고 진실은 과학적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사실은 전체와 부분을 얘기할 때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실을 왜곡하는 상식처럼 보이는 것들은 대체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이 요 사실에 대한 그리고 가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든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오히려 부분에 해당하는 현실 사실, 과학적 사실을 살짝 왜곡하는 허구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 그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 모델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 예측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형성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구축이 된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사실을 알아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내적 모델은 망상이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과학적 사실과 아, 들어맞지 않는 허구적인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아, 대표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뜬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오히려 지구와 함께 자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과학적 사실에 좀 더 근접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과 허구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과 정신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직교좌표계에도 얘기했고 기계론적 세계관도 얘기했지만은 데카르트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정신과 몸뚱아리. 그래서 뭔가 정신은 더욱더 고매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물질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사라져 버릴 것이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좀 더 우선시하는 생각이라든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 생각이야말로 내 존재의 근원이고 토대다라고 데카르트는 생각했고 그것이 과학주의였고 기계론적 세계관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고대로 가면은 이데아를 얘기했던 플라톤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양자역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봤을 때는 몸이야말로 더욱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몸뚱아리다. 몸뚱아리의 마코 브랭킷에 의해서 세포로부터 중첩 구조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이 몸뚱아리, 내 몸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는 마코 브랭킷, 그리고 이 몸뚱아리가 미디어에 의해 가지고 더욱더 확장될 수가 있고 이 확장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역학적으로 이 우주 전체로 확장될 수도 있다. 이 중첩 구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바다와 파도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바다는 우주와 함께 전체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로 하나.
그리고 바다 안에서 내재적 질서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바다의 표면에 살짝살짝 크고 작은 물결이 일렁일렁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외재적 질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외재적 질서. 그러나 외재적 질서에 해당하는 파도와 내재적 질서에 해당하는 바다는 같은 것이죠.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재적 질서 현상이고, 내재적 질서는 배경에 해당하는 거고, 바다는 배경에 해당하는 거고, 이 파도에 해당하는 현상은 외재적 질서고 외향적으로 펼쳐 나가는 거죠. 당구공을 치면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있던 것처럼, 내재질서는 그 안에 바다 전체죠. 바다 전체. 그것을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책 초반부터 얘기했던 배경자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궁극적인 그 근원, 참나, 백그라운드를 형성하는 것이 배경자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행동들, 이런 것들은 외재적 질서, 외향적 펼쳐짐, 에 해당하는 거고, 파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경험자에 해당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외향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것들이 경험자인 것입니다. 그 경험자와 배경자는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마치 바다와 파도가 하나인 것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상이고 배경이고 실체고 나타나는,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차원에서는 서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몸뚱아리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우주라는 전체의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것에서 일어나는 현상, 외향적 펼쳐짐, 외재적 질서로서의 파도, 혹은 경험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경험자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것, 바다를 알아차리는 것, 전체의 하나인 바다를 알아차리는 것, 파도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명상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내면 소통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하는 것이 마음 근력 훈련이다라는 것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